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지음. 이 책은 의외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책이에요. 작사가라 그런지 언어 표현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일상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참 구체적 표현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닿는 글들이 참 많았던 책입니다. 작가를 소개할게요. 김이나, 작사가 겸 방송인, 1979년 서울 출생. 유년 시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며 슬픈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처럼 눈물이 핑 돌아서 섬세한 감정을 이때부터 고루 갖춘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작곡가 김영석을 만나 그 계기로 히트곡을 300개 넘는 작사가가 되었다고 해요. 2019년에는 라디오 DJ가 되었고 MBC 라디오 부분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신만의 언어를, 당신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 인간의 언어는 파동이 아닌 글자로 존재하기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한다. 이는 타인만이 아닌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내 삶의 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감정이 언어라는 액자 안에서 보관되고 전달된다면 나는 이 액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액자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책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대화에 좀 더 견고한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작사가 김인아. 주파수가 맞으려면 박자를 맞춰가야 해. 쟤랑 나랑 코드가 맞아. 주파수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파동의 만남이고 그 파동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과 긴 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망. 우린 모두 불안정한 한 인간.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 빚어낸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미움받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10명 사람 중에 2~3명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100명, 1000명이 넘는다면 두렵다. 내가 라디오 DJ를 꿈꿨던 이유도 라디오는 카메라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나의 삐뚤빼뚤한 모양으로 보고도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 방송인 동시에 이럴 수 있는 곳은 라디오가 유일할 것 같다.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좋은 사람이란 사실을 느끼는 거죠. 그때 느끼는 벅참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벅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비로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참 느낌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참 좋아진답니다. 선을 긋다. 나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두 약간씩의 거리를 두는 편이다. 아니, 친할수록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가까워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는 건 내 의도와 거리를 둔다는 말이 가진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자면 이렇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 바라보아야 한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한 발자국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과하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 사과를 하는 쪽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도권을 갖는 착각을 한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 말은 이 문장만 봐도 생각나지 않는 짜증이 밀려오지 않는가? 그만큼 사과를 받을 만한 일에서 중요한 건 사과한 그 사건 자체보다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는 비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잘 화해하는 거라고 대답한다. 호시절에 잘해주는 건 쉽고도 당연한 것이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거리가 가깝고 가까울수록 갈등이 생길 확률은 높다. 그러니 이 갈등을 어떻게 어루만져 다음 단계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잘 마무리된다면 다툼만큼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건 없다. 선을 긋는 건 여리고 약한 혹은 못나고 부족한 내 어딘가에 누군가 닿았을 때 나는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고백하는 행위다. 싫어하다. 내게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오랫동안 무서워서 피해온 사람이 있었다. 긴 시간 사소하게 쌓인 기억들이 생겨난 감정이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왜 그토록 무서워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지경이었다. 불행히도 그 사람은 내가 마냥 피하고만은 살 수 없는 오며 가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때로는 화해 시도를, 때로는 잘 보이려는 비굴한 노력도 해봤다. 서로에 대한 험담이 넘쳐 서로의 귀에 들어가기 일쑤였다. 대놓고 귀에 들어가라고 악담을 내뱉는 시간도 있었다. 확실한 건 그는 모두에게 두려운 절대 악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다. 최소한의 양심으로 험담의 말미에는 아마도 그는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만 그런 사람일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와 그의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화해를 도모하려는 자리를 마련했다. 놀랍게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단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주기도 한다. 모든 걸 무난하게 중화하려는 습관이 그 당연한 감정에 불필요하게 많은 이유를 주렁주렁 달아줬던 것 같다.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싫다고 단정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 당신이 예전의 나처럼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반드시 정교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당신에게 해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가 안 간다는 비난을 내포하는 말. 참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 말을 중얼거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은 누군가를 비난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일상에 좀 쓰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가.
그 말 자체가 동조를 구하는 그런 말처럼 저도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속이 보인다. 경험치에 기반한 어른만의 언어.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낸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쉴 새 없이 자기의 단점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급적이면 좋은 걸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아마도 내 안에 좋은 게 더 많은 사람일 테니까 인간에게 객관적 시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의 좋은 면에 투영시켜 좀 나은 세상을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비난, 다정한 사람들은 말수가 적다. 누가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혐오의 순간을 겪는다. 못나고 부족한 것들이 크게만 보이는 멘탈 면역력이 바닥을 치는 어느 밤, 악플 장북균은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올라온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시작되는 자기의 의심은 대단한 속도로 혐오까지 달려간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외로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악플은 그 얄궂은 시간 속에서만큼은 논리력을 갖는다. 나를 상대하는 검사가 끝없이 들이미는 증거처럼 언제 본 거 기억도 안 나는 아픈 말들이 나를 찌르고 또 찌른다. 주는 자가 받는 일을 오랫동안 세심히 지켜봐온 시간이 선물 받는 이의 만족도를 좌지우지하듯 조언도 그렇다. 듣는 이의 성향과 아픈 곳을 헤아려 가장 고운 말이 되어 나올 때야 조언이지 뱉어야 시원한 말은 조언이 아니다. 아픈 이별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이별이 가슴 아프고 나쁘고 슬프고 처연한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산뜻한 걸음일 수 있거든요. 이게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여기서 지나가는 게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절대 못할 일일 것 같고 나한테 이 사람이 마지막일 것 같지만 막상 그 토네이도에서 나오면 또 그 다음 토네이도가 싫어도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픈 이별로 힘들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차라리 별이다. 시간과 중력에서 자유로워 언제나 우리가 올려다본 곳에 떠있는 별.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을 잊어갈 것이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살아간다. 부끄럽다.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끄럽다는 말은 언제 쓰일까? 뜻하지 않는 상황에 설렘을 느낄 때거나 과찬의 말을 들어 어쩔 줄 모르겠을 때, 수줍음의 다른 말인 경우도 있겠고, 감추고 싶은 마음 들켰을 때,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처럼 수치스러움 가까운 때가 있겠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개인으로서 매력을 유지하는 남녀의 공통점으로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점을 꼽는 편이다. 약해졌을 때는 잠깐 쉬었다 갈 것. 자존감은 근육 같은 거예요. 한번 높아지면 계속 높아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처럼 키워야 해요. 가끔 약해졌을 때는 또 쉬었다가 다시 운동해서 키우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겁이 많다. 결과적으로 늘 강한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는 겁이 많은 자들이 섬세할 것이다 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다. 결국 겁이 많은 자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는 겁이 없는 사람들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이 물가에 내놓는 아이의 그것처럼 보여 늘 불안하다. 겁이 많은 자들은 지켜야 하는 것들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다. 또 자신과 얽힌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일에 대한 신중함이 있는 자들이다.
나는 겁이 많은 편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더욱 호감이 간다고 합니다. 겁이 없음을 매력적인 무기로 휘둘리지 않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늘 강했다. 창작하다. 영감과 체력의 긴밀한 관계. 영감을 어디에서 받나요? 창작을 업으로 삼은 이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들을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늘 곤혹스러웠다. 주절주절 사실 영감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라면서 일일이 설명하기엔 정말 다양한 루트로 그때그때 얻는 게 영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엔 굉장히 명확해졌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한다. 영감은 체력에서 옵니다. 영감뿐이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의지, 힘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성, 새로운 기회가 오기까지 잠복하고 버티는 힘, 모두 결국 체력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게 많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다루느냐에 따라 내일의 질이 달라질 뿐이다. 쳇바퀴를 굴리다. 일상의 반복이 알려주는 특별한 하루. 인간은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 안정이 오면 회의감을 느낀다. 나는 내심 쳇바퀴 같은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내가 어딘가 잘못된 것만 같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멀리서 보기에 다채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일상은 요일별로 정확히 정해진 루틴으로 반복된 지 오래다. 물론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이 쳇바퀴가 문득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떠올리는 건 언젠가 깨달은 이 생각이다. 나는 이 쳇바퀴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 특별한 하루라는 것은 평범한 하루를 틈에서 반짝 존재할 때 비로소 특별하다. 매일이 특별할 수는 없다. 거대하고 굴러가는 쳇바퀴 속에 있어야지만 잠시 그곳을 벗어날 때 짜릿함도 누릴 수 있다. 마치 월요일 없이 기다려지는 금요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저도 요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피곤하면서도 행복함이 많은 그런 날이더라고요. 기특하다. 나의 존엄을 가꾸어 나가는 일. 몇 년을 주기로 유행을 탄다. 힐링, 웰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시대가 어렴풋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에 제목이 붙여지면 그 단어는 한동안 수많은 문화를 지배한다. 요즘 그런 단어가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막대기 같은 거라면 자존감은 꺾이고 말고부터 자유로운 유연한 무엇이다. 자존심은 지켜지고 말고의 주체가 외부에 있지만 자존감은 철저히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는 순간은 자존감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선행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 부록처럼 딸려온다. 어릴 때 칭찬에 길들여져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내성이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점이기도 하다. 허나 선행이 누군가의 칭찬과 거래되는 순간 자존감 통장에는 쌓일 것이 없다. 나의 대견함을 알아주는 주체를 타인에게 넘겨 버릇하는 게 위험한 이유다. 자신을 토닥여주는 습관을 가져보자. 반복되는 하루. 하루의 반복이 지금을 씌울 수 있지만 사실 하루에 반복되는 것들은 그저 해가 뜨는 위치, 시계 속 숫자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매일이 완전 새로운 하루거든요. 새로 주어진 하루가 있다는 거, 새삼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또 새로운 기회처럼 새로운 하루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 자체로 기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하루가 지속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복잡해질 때
저는 가끔 마음이 복잡해질 때 호흡을 해보는데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 호흡에만 집중해도 마음속에 좀 뿌연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지금 왜 복잡하고 왜 두근거리고 또 왜 불안, 초조하는 것인지 딱 떠오르는 경험들을 몇 번 했어요. 저도 프로 명상러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 때는 가만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요. 바닷속에 해조류 같은 게 뒤엉켜 있는데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다가 그걸 발로 탁 차면서 수영해 나가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러면 실제로 그 심상이 뭔가 내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듯 그 고민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는 기분을 맛볼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심상 훈련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심성. 제가 50대 이상의 어른들을 보면서 뭔가 근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의외로 좀 수줍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치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서 약간 무뎌지는 부분이잖아요. 눈치라는 게 조심성이기도 하니까 뭔가 남들 시선을 너무 걱정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조심성은 생명력 있는 어른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탈, 흔히 일탈이라고 하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소소한 일탈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긍정적인 일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늘 먹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음악 장르를 들어보는 그런 소소한 일탈들이 모여서 단조로운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만큼은 심심한 일상에서 양념이 되어줄 작은 일탈들을 생각해 볼까요? 출근길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을 듣고 점심에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 보는 거죠. 추천의 글. 뒤에는 유희열 씨, 박효신 가수, 김하나 에세이스트 그분들이 추천의 글을 썼는데 유희열 작곡가의 글을 잠깐 읽을게요. 예민하게 수집한 단어로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사람, 그 단어들로 연결된 문장으로 감각을 노래하는 사람. 김이나 글에서 풍경이, 속삭임이, 향기가, 씁쓸함이, 따뜻함이 느껴진다. 사분 남짓의 가사가 아닌 한 권의 책으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니 두근댄다. 아니지 설렌다. 들뜬다. 떨린다. 참 추천 글을 멋지게 쓰셨네요. 지적이면서 다정하게 다가오는 말들,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생각들. 은근 글들이 참 와닿고 멋진 김이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언어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잘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